2021년 10월 7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공지할 내용은 4주차 워크숍이었던 백석대학교 전자도서관 이용하기를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마침 백석대학교에서 도서 감상문 쓰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10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응모하는 방법은 선정 도서를 읽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 감상문 쓰기 대회 게시판에 자신의 감상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 내용으로는 대상 1명에게 7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 50만원, 우수상 12명에게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니 조금만 더 보완하여서 이 백석대학교 도서 감상문 쓰기에도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도서관 이용하기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우리 강민주 학생의 이제 발표 내용이 이제 잘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강민주 학생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 소개하고 이제 우리 발표할 터인데 우리 강민주 학생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책을 읽고 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강민주 학생 우리 자기 소개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강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베르너 바르텐스의 감정폭력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신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내면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서폭력과 그것이 남긴 상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타인의 무심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정서적 폭력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가 주관적인 것이며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친구나 가족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내뱉은 또한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던 그 말이 상대에게는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가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느낄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은근한 무시와 무관심, 모욕이 외관상으로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어쩌면 신체적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해주는 이 책을 인간관계에 지치고 힘겨우실 때 모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이런 감정 폭력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주 학생은 이 감정 폭력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었는지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처가 됐던 말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좀 많이 힘겨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폭력만 이제 폭력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서적인 폭력과 이런 감정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이 더 황폐해지고 또 삶의 의지마저도 이제 끊기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가 이런
감정 폭력에 대한 또 정서 폭력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조심하고 또 상대편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강민주 학생이 이제 좋은 책을 읽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강민주 학생이 이 책 잘 요약도 하였고 또 이런 표현력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독후감 공모전에 한번 나가보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제 기말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바쁜가요? 네, 조금씩 공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터인데 우리 민주 학생은 우리 그 채팅창이라든지 또 살펴서 제가 수업 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바로 저에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맥락에 관련된 사람의 목적, 또 믿음, 감정, 흥미 등이 포함되게 되며 또 맥락에는 물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락이 왜 중요한지 다음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과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요즘은 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천연두가 몇 년마다 창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논증은 영국의 배경을 가진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국은 천연두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일반적인 태도나 개인의 자유 등이 여기에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 논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이 다른 나라의 맥락에서 제시된다라고 하면 그 사정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 79페이지 11번째 줄 논증의 맥락이 논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가정이나 추정,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자는 특정 관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맥락이 달라지면 논증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배우의 가정이나 경험,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지게 되면 또 논증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8년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나온 글입니다. 인구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다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후자에 비해 전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식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이므로 이런 서로 다른 두 힘의 결과는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식량적 어려움 때문에 인구를 계속 강력히 제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량의 어려움이 어디에선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기며 자신이나 가족의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글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글입니다. 당시 많은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식물이나 동물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량의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 제한이 인구의 증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글이나 주장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고 또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논증 과정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을 불명하게 하는 명료화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의미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8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는 어떤 이유나 결론 또는 가정에 나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도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의 경우 의미나 해석에 관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분명한 표현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크라이브는 모호한 용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맥락이 주어진 이로부터 우리가 추리를 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갖기도 하다. 세 번째, 다른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추상적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네 번째, 특정 맥락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미를 제한하게 되면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있어도 맥락이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의미를 분명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8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나 결론 또는 가정이 나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도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료화가 필요하고 또 맥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재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가 뜻을 분명하게 하고 의미를 명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는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읽고 의미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사전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사전은 모국어 사용자들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황 증거는 존스가 값비싼 그림을 훔쳤다라는 것이다 해서 정황 증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존스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정황 증거의 사전적 정의는 주요 사건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존스가 그랬다라고 보여지는 정황 증거로서는 존스가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스가 그림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을 때,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도 존스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또는 존스가 그 그림의 획득 경로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정황 증거로 존스를 그 그림을 훔친 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문가의 정의나 설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재 9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전문 서적이나 특수한 용법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통계학이나 경제 전문 용어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보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면 그 전문가는 상대편의 수준에 알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학에 대해 모르는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해 보라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지며 국민이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정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계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려면 정치학 교재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자료들 세 번째, 의미를 결정하고 규정하기입니다. 교재 9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용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요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자 한다고 선언하거나 규정하거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때에 빈곤에 대한 정의는 이라고 하였을 때에 피터 타운젠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집단이 먹을 것이 없거나 그 사회에 최소한의 삶의 여건이나 시설도 누리지 못할 경우 그들은 가난하게 산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빈곤에 대한 정의는 영국 사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빈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한 의미를 결정하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첫째로 동의어를 제시하거나 풀어서 주는 방법으로서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동의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다른 표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때로 풀어서 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전이 보통 동의어 표현을 제시하거나 또 풀어서 주기로 우리에게 그 표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97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꼭 같지는 않지만 대략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을 제시하여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기하학적 도형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삼각형과 세 변을 가진 기하학적 도형은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명확한 예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교재 99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어떤 표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할 때에 좋은 예를 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표현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좋은 예를 우리는 모범 사례라고 부르며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법 네 번째, 대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재 100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어떤 주장이나 용어의 의미를 따져볼 때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배제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조를 할 경우 때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에 속하고 그것이 다른 종류의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이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의를 보통 종차에 의한 정의라고 부릅니다.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 다섯 번째, 표현의 변천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교재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용어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 책의 교재의 1장에서 표현의 변천사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끝으로 교재 10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큰 3번 논증에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 논증에 나오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논증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서 이기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데이트와 라일의 송정 및 설탕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설탕이 과연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5장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필요한 만큼만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그레이 박사는 30여 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부간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레이 박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언어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부부들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지만, 이러한 이해가 깊은 부부는 더 많은 위기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또 내 주장을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에서도 상대편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토론과 소통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